감정 분석하기. 요즘에는 작은 전자제품 하나만 사도 딸려오는 매뉴얼이 거의 책 한 권 분량이다. 부품 설명부터 시작해서 취급시 주의사항 등 온갖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이걸 누가 다 읽어 하면서도 보통 받는 대로 서랍 안에 넣어버리는데, 그러다가도 그거 어디 뒀지 하며 다시 찾아볼 때가 있다. 바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다. 부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성능이 예전같지 않을 때면 보지도 않던 매뉴얼을 들춘다. 그럼 웬만한 것들은 거의 해결되는 편이다. 물론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나는 감정에 관해서도 참고할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감정에 목줄을 달고 살아갈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감정이 삐걱된다고 느낄 때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감정은 찰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나타나고 사라진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온전한 프로세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알아야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출현, 자각, 보유, 표현, 완결. 감정은 출현, 자각, 보유, 표현, 완결이라는 다섯 개의 단계를 거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정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1단계, 출현. 나는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 출현이란 감정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그에 따른 몸의 반응이다.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내가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고 호불호를 판단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은 심장의 두근거림, 손떨림, 동공의 확장, 체온의 상승, 얼굴의 화끈거림, 몸의 경련, 가슴의 쪼임, 위장의 수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만약 몸이 이 신호를 잘 알아채는 사람이라면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반응하느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예민하지 못하다. 카페인과 니코틴, 설탕과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라면 몸의 소리를 들을 길이 없다. 몸은 신체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감정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하므로 몸이 막혀 있으면 진짜 감정에 닿는 게 어려워진다. 그럴 때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면 좋다.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몸의 감각들을 살리기 위해 호흡, 땀, 체온 변화, 심장 소리, 혈류의 움직임 등에 집중해보자.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 대신 몸이 느껴보는 시간, 감각을 바라보는 시간, 몸의 변화를 찾아보는 시간을 통해 온몸을 관통하는 자국들을 의식해보자. 몸은 우리에게 조용한 방식으로 말을 건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감정과 어울리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루 중에 잠시라도 몸에 집중하며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2단계, 자각. 지금 떠오르는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 신체 반응이 출현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심장의 두근거림 증상이 일어났는데 평소 좋아하던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설렘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무섭게 나를 꾸짖었던 선배 앞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불안함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감정을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무리지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처럼 말이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감정은 페이스트리처럼 여러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감정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꾼다. 감정은 정확한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억누르거나 조장당해온 사람일수록 낯선 감정을 불편하게 여겨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 오랫동안 희망을 느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기대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린 시절 불안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고요함과 안락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감정들이라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무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특정한 감정에만 노출된 사람일수록 감정의 얼굴이 더 빨리 자주 바뀐다. 느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낯선 감정들을 피하거나 왜곡시켜버린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감정을 존중받아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관계를 맺어본 반면 어릴 때부터 감정을 존중받아온 사람,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들로부터 도망가지 않는다. 위장된 감정들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낸다. 진짜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 감정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전하고 싶은 속내, 간절히 바라는 욕구,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숨어져 있다. 어떤 감정의 문을 여는가에 따라 그것과 닮은 말이 따라온다. 따라서 마음과 다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 있는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얼마 전 후배와 식사하고 있는데 후배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후배는 옥신각신 하더니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해요 하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전화기만 만지작거렸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자꾸 음식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잘 먹지도 않는데. 그랬구나.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는데? 죄송하죠. 몸도 안 좋으신데. 아, 짜증난 게 아니고 죄송한 거였구나. 네? 순간 알아차리며 제가 짜증내는데 익숙해졌나 봐요. 후배는 고마움과 미안함 대신 짜증이라는 감정의 문을 열었다. 짜증의 문고리를 돌고 나니 그 감정에 맞는 단어와 말투가 뒤따라 나왔다. 만약 후배가 엄마 음식 보내지 마요 자취하면서 안 챙겨 먹을까봐 걱정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엄마 몸도 안 좋잖아요. 보내주셔도 제가 잘 안 먹게 되니까 미안해서 그래. 엄마 걱정 안 하는 게 제가 스스로 잘 챙길게요. 하고 진짜 감정을 정했다면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을까?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감정을 절제하며 살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심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먼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핵심 감정을 의식하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은 익숙한 감정을 따라 결국 똑같은 대화를 반복하게 된다.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못하겠다고 손살이 치지만 그것 역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다. 숨바꼭질 중인 감정을 찾아내야만 마음 속의 말을 할 수 있다. 적어도 후회하는 말을 줄일 수 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욱하며 반응하거나 좋아 혹은 싫어, 편안해 또는 불편해로 감정을 이분화한다. 대화 중에 감정을 자각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3초 정도 진짜 감정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잠시 멈춤 질문이라고 부른다. 감정이 출현한 그 순간 3초 동안 아래의 질문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답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이 감정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후배의 통화 장면을 되돌아가보자. 후배는 엄마의 전화를 받으면서 감정의 출현을 감지한다. 미간이 좁혀지고 한숨이 나오는 등등. 동시에 여러 감정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때 습관적으로 정말 또 하며 짜증을 내기 전에 3초만 이른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질문.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대답. 짜증인가? 미안함인가? 아니면 고마움? 죄책감? 질문. 이 감정이 내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 음식을 버리고 나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상처받지 않게 그 부분을 설명해야겠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인식할 새 없이 흘러가는 감정들을 객관화시켜 찬찬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하루에 몇 가지의 감정을 알아차리는가?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는 감정은 무엇인가?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구분하고 느끼는가? 짜증과 불안의 감정을 명확히 다르게 인식하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친구의 이름도 모르면서 친해질 수 없는 노릇이다. 3단계 보유. 어떻게 감정을 보관하고 조절하는가? 다음은 감정을 보유하는 단계다.
알아차린 감정을 무작정 쏟아내지 말고 말그릇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다 내 탓이야 라고 남을 원망하거나 반대로 다 내 잘못이야 하며 자책감으로 무너지기 쉽다. 말그릇이 감당하지 못해 쏟아진 말은 대개 후회를 낳는다. 공간이 비좁아 새어나간 말은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당신에게 찾아올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감정을 보유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 꽤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다녔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에도 열을 내고 또 누군가는 꽤 기분 나쁜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의 자존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자존감을 대중에게 처음 알린 미국의 심리학자 너서니엘 브랜드는 그의 책 자존감의 6기둥에서 자존감과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줄 안다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모호하게 이야기하며 대화 중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고 한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자신이 없어서 상대의 반응에 쉽게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이나 불확실함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했을 때 쉽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루고 극복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겁을 먹거나 압도당할 가능성이 적다. 감정을 품어내는 힘은 분명 개인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화 중에 참지 못하고 무작정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의 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하지만 감정 앞에서는 허약한 자존감을 드러낸다. 너 내가 우습게 보여? 어디서 감히? 이런 식의 감정을 분출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타인을 위협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들킬까봐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감정을 품어내고 다루는 일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존중과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 이 두 가지 심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외에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극심한 시간 압박, 집중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 속에 있기만 해도 감정은 쉽게 출렁인다. 감정 역시 에너지 자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전 없이 사용만 하면 쉽게 닳아버린다. 참는 것, 버티는 것, 숨기는 것,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모두 감정을 방전시키는 일이다. 감정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금세 마음을 어지럽히고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무작정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감정이 흘러갈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지영 저자의 감정조절 코칭북을 보면 인지적, 체험적, 생리적, 행동적 차원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4가지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먼저 인지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지적 방법이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다. 현재 마주한 상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기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최대한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방법이다. 인지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격하게 올라왔을 때 저 친구도 사정이 있었겠지? 왜 그랬을지 생각해보자 와 같은 식으로 감정을 조절한다. 두 번째, 체험적 방법이란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다. 불쾌한 감정이라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음미하는 것, 혹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감정을 전환시키는 것,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느낌을 공유하고 공감과 위로를 얻는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했거나 현재 감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그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며 감정을 진정시키거나 퇴근길에 친구와 한잔하면서 대화로 현재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
세 번째 생리적 방법이란 신체 생리적인 요소를 변화시켜서 감정의 변화를 얻는 법이다. 복식 호흡이나 명상을 하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마음에 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방법이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고 산책이나 운동 등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이 방법에 속한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떠올라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이다. 진흙이 떠올라 탁해 보이는 강물도 시간이 흘러 진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그제야 투명하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 좀 기다려야 한다. 폭풍처럼 거센 감정이 나를 압도하더라도 아주 잠시 동안, 때로는 숨을 크게 몇 번 내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주 잠시 동안 기다리며 떠올랐던 불순물이 가라앉고 그 사이로 진짜 감정이 얼굴을 내비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짧게 진정 스위치를 발견해서 과열되었을 때 그 버튼을 누르고 잠깐 동안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낼 수 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 뒤에 숨은 마음을 알아보고 가장 적절한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금 전 5살 난 아들은 또 엄마 미워 싫어를 외치며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서 뛰어놀지 못하게 했다고 대성통곡을 한다. 며칠 동안 감기로 고생한 아들을 돌보면서 시간을 쪼개 일했던 내 상태도 영 별로다. 감정 수위가 출렁출렁, 빨간 알람이 깜빡거린다. 하지만 나는 잠깐 동안 기다린다. 그래, 아들은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게다가 오늘은 낮잠까지 걸렸어. 5분이면 충분하다. 휘몰아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아들은 다시 문을 열고 나와 엄마 주변을 뱅뱅 돌며 희죽 웃을 것이다. 그 웃음 한 방에 내 감정도 본래의 수위로 돌아갈 것이다. 아들도 나도 그렇게 자기 신장 스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4단계 표현.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보유한 감정을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알아보자. 여기서 핵심은 오리지널 감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적절한 말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운해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매섭게 눈을 흘긴다면 그것은 서운함에 말맞는 표현이 아니다. 마음을 알아달라는 눈빛과 호소하는 목소리로 말할 때 비로소 그것은 서운하다는 감정과 어울리게 된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은 보드라는 감정도 송곳 같은 말로 전달한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으면 그만인데 민망하다는 핑계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한다. 혹은 무척 속이 상했어 앞으로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 하고 깔끔하게 말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못해서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니? 라고 정도를 넘어선 말을 한다. 오리지널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상태를 떠올려 보자. 오늘 당신은 고객 앞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표하려고 보니 중요한 자료 하나가 보이질 않는다. 후배가 빠뜨린 것이다. 그럭저럭 끝마치기는 했지만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다. 당황스럽고 불안했으며 동시에 직접 다시 확인해 보지 않았던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후배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첫 번째 유형. 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몰라? 그거 준비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를 일하니? 두 번째 유형.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세 번째 유형. 아, 정말 당황스러웠어. 중요한 자료인데 빠져 있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너도 놀랐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때는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팅장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로 교대로 체크하자. 첫 번째 유형은 폭포수형이다. 기분이 나빠지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야 속이 후련해지는 스타일이다. 말의 물주기가 워낙 세서 상대는 뒷걸음치고 만다.
사실 그것은 말이라기보다는 과도한 감정이 말의 형태로 쏟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는 가시 돋친 말에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진다. 폭포수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뒤끝이 없고 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까지 경계 없이 휘저으려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호수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원만해서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화가 나도 일정 수준에서 넘어가고 기쁜 일에도 적당히 좋아한다. 주변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반대로 참을성이 있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호수는 고여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섞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여있으면 결국은 섞게 된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묻어두려는 일은 일종의 감정 노동이다. 장시간의 노동을 버틸 장사는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마음 깊은 속에서 악취가 피어오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참고 말지, 말해서 뭐해 하면서 감정을 꾹꾹 눌러두며 그것이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 결국에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터져버린다.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욱하면 터지게 되어 있다. 참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관계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상대방을 사과할 기회나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버린다. 감정은 가둬두고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다. 감정을 딱 그만큼 어울리는 양과 색으로 표현하는 일에는 언제나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마지막 유형은 수도꼭지형이다.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물의 온도를 선택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흐르지 않게 잠가두고 또 필요할 때는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사용한다. 상대방은 갑자기 쏟아지는 뜨거운 물에 데거나 난데없이 쏟아지는 찬물에 놀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에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감정 표현이 자극하는 사람은 목적에 맞는 말을 꺼내어 사용할 줄 안다. 놀란 마음에 엉뚱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해야 할 감정을 모른 척 미뤄두지도 않는다. 말과 감정이 조화롭다. 더 나아가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고 능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능숙하다. 이렇게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조절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심리 용어가 있다. 바로 정서지능이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목적에 맞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는 능력까지 뛰어나다. 폭포수형이라면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보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호수형이라면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감정은 내다버리는 쓰레기도 아니고 금고에 고이 숨겨두어야 할 금덩어리도 아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틀고 멈추기를 반복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이다. 출현, 지각, 보유, 표현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난 감정은 제 역할을 다하고 깔끔하게 사라진다. 이를 완결되었다고 한다. 감정의 주체에게 자신의 실체를 알리고 충분히 음미하게 한 뒤 목적에 맞는 말을 다 할 때까지 머물렀다가 홀가분하게 떠난다. 감정은 억지로 다루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할 줄 안다. 내 감정은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나는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할 때 나는 어떻게 자기 진정을 하는가? 나는 감정에 알맞은 말을 사용해 표현할 줄 아는가?